안녕하세요. 양의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지난주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한미 통화 수합이 드디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원래 이게 12월 올해 말까지죠. 예,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요. 이걸 두고 뭐 대체적인 의견은 크게 뭐 큰 영향이 없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런 것도 못하냐. 뭐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뭐 미국에 봉의됐느냐. 뭐 그런 식의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상설적인 통화 수합이 있어요. 상설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한 정해놓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그 상설적인 통화 수합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큰 나라들이죠. 크게 그 일본, 영국, 카나다, 스위스, EU 이렇게 이 나라하고 그 페드하고 그 맺은 통화수합 계약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히 2008년에도 잠시 가동됐었고, 특히 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또 즉각적으로 가동되었던 한국을 포함한 총 9개국이 페드하고 임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었는데요. 요거는 매번 연장을 합니다. 뭐 6개월, 보통 6개월 정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연장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9개국에는 한국 포함해서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에서 여기는 통화 수합을 하는데 그 한도액이 600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또 작은 나라들 있죠.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여기는 300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흑자가 나고 있는데 통화 수합 안 하는 나라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나라로 치면은 중국이 여기 안 껴 있죠. 그 다음에 대만도 안 껴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을 다 합하면은 다섯 나라가 600억 불이니까 3천억 불. 그 다음에 세 나라가 300억 불이니까 900억 불. 그러니까 총 최대 이론적으로 가능한 통화 수업이 가능한 거는 3,900억 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9개 나라 모두 12월 31일 종료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지금 현재 찾아봐도 우리나라만 먼저 종료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아직도 협의 중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외교를 못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이번 통화 수합은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한국의 이 경제적인 체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음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저것만 얘기해요. 한국이 지금 외환 보유액이 한 4,600억 달러로 뭐 1년 전에 비해서 600억 달러나 더 올라갔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위기가 생겼을 때 유동성 위기가 생겼을 때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의 대부분은 달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위기 때 그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뭔가를 팔아야 되죠. 뭐 국채를 팔든지 또는 자국 통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올라가죠. 또는 환율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페드도 굉장히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꽤 됐죠. 올해 한 8월 정도에 제가 뭐 방송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그 스탠딩 피마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럴 염려 없이 여러분들 그 우리가 페드가 상설적인 피마라는 걸 만들 테니까 여기에서 달러를 조달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은 이 스탠딩 피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이 뭐 외환도 충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통화스와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죠? 제가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일본, 영국, EU, 스위스, 캐나다는 상설이고 여기는 원래부터 국제시장에서 이들의 화폐, 이들의 통화가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쓰였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2차 대전 이전부터 국제시장에서 그 엔화가 많이 쓰였었거든요. 스위스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영국은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전부터 상설 그 통화 스와프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이제 통화 스왑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왑이라는 게 바꾸다, 교환하다 이런 건데요. 이게 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하고 통화 스왑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마치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바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건 그냥 수합이 아니라 그냥 저거죠. 외환 거래죠. 근데 이 통화 수합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자, 한국은행이 100달러가 필요해요. 그럼 페드는 야, 나 너 못 믿겠으니 담보를 제공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담보를 뭘로 제공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통화 수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담보가 자국 통화인 거예요. 즉 보통 그 나라의 환율에 맞춰서 좀 하죠. 그러니까 12,000원, 12만 원을 담보로 주고 그 다음에 100불을 빌려왔다가 나중에 여기가 처음이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이게 뭐 3개월짜리 계약이다 그러면 3개월 후에 페드는 다시 그 담보를 받은 거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약간의 이자를 쳐서 달러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화 수업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러면 통화 수업에서 이 외환의 역할은 뭐냐? 즉 여기서 외환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화 수업은 페드랑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원화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브라질의 헤아라라 그러나요? 그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외환인 거죠. 그럼 통화 수합에서 외환의 역할은 뭐냐면은 교환하는 게 아니다. 교환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물론 결국에는 이거 뭐 교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페드 입장에서는 이거는 외환, 즉 한국이랑 한다면은 원화를 담보로 받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환위험이 없다. 왜냐하면 페드는 100달러 빌려주고 100달러 받고 플러스 1달러를 더 받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사전에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위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요.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 2008년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달러를 갖고 결제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달러를 시장에서 예전에는 자기 통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쉽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 환율이 확 오르는 거죠. 또는 이런 수합에서는 이제 그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달러 스프레드가 확 올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고 있었을 때 미국 페드가 우리가 그 일본하고 주요 국가 5국가 나라들하고는 수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의회에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아니 이 귀한 달러를 그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데 쓰냐?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좀 핀트가 어긋난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미국하고 통화 수합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수많은 나라하고 이 무역 관계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대표적으로 러시아, 일본,
한국 이렇게 큰 나라를 중심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호주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위안화 수합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의 SNS에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나 SNS에서 이제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위안화를 이렇게 함부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뭐냐 이거 빌려줬다가 떼어먹히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수압의 이 기본적인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아주 좀 어처구니 없는 오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수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2008년에 전체 통화 수압의 전체 규모예요. 2008년에 보면은 거의 6천억 불 정도까지 그 수압의 규모가 올라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했네. 그 유럽 위기 이때 또 신흥국 위기죠. 신흥국 위기 때 한 1,000억 불 정도 이렇게 통화 수압이 있었던 거 볼 수가 있고요. 거의 없죠. 그동안에 그 전후로 거의 없다가 2020년 코로나 때 대략 한 4,500억 불 정도 페드가 통화 수합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1년 이내에 통화 수합의 이 계약 잔고가 확 줄어들죠. 이 얘기 뭐냐면은 이게 어떤 그 어느 나라가 망해서 이런 게 생기는 거라기보다는 더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달러 유동성이 싹 말라버렸는데 페드가 그거를 제공을 해준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달러가 필요할 때 달러가 비싸졌냐면요. 그거는 보면 이게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유로 빨간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엔화 수합인 거고요. 그다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로 수합인데요. 점선이 일주일짜리예요. 그 보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 딱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딱 팬데믹이다 했을 때 얼마까지 가냐면 5%, 500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유로하고 엔화가 유로하고 엔화의 그 달러 수합 그게 차이가 무려 이 당시에 일주일짜리, 내가 야 잠깐 달러 좀 씁시다, 내가 엔화로 줄게요, 달러 좀 씁시다, 내가 저 유로화로 이렇게 바꿀게요 했을 때 무려 한 5% 정도까지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굉장히 작죠. 그 평상시에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만큼 단기 유동성에서 특히 달러 유동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게 통화 수합이라는 걸 통해서 물론 대략 한 달 정도 기간, 한 달이 좀 넘게 뭐 이렇게 안에 이게 진정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통화 수합이 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페드가 그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는 몰라 이랬으면은 통화 수합이라는 걸 안 했겠죠. 근데 페드가 적극적으로 2020년에는 정말 빨리 개입을 했고요. 2008년에는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개입하는 걸 통해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일단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대비해서 이 전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리포 시장과 그 다음에 통화 수합 시장하고 그 다음에 스탠딩 피마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했던 거지만요. 이번에 이런 주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탠딩 피마, 스탠딩이라는 건 뭐 서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상설적이다 이런 뜻도 있죠. 상비적이다, 항상 있는. 피마인데 피마의 뜻이 뭐냐면 foreign, 외국의, and international, 국제적인 monetary authority가 통화 당국하고의 리포,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의 쉽게 얘기해서 외국의 중앙은행하고
페드하고 레포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통화 수합하고 구조는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은행이 100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면 페드에 전화를 겁니다. 100달러만 나 좀 어떻게 융통해 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전화를 걸면은 페드가 그럼 넌 나는 뭘 줄 건데? 너네 나라 국채 트레저리 있지? 그거 내가 담보로 맡길게 하는 겁니다. 자, 아까 통화 수합했을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자국의 통화, 우리나라라면 원화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는 여기에 트레저리가 들어간다라는 거, 요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처음엔 이렇게 했고 뭐 만기가 되면은 정반대가 되겠죠. 이 흐름이 정반대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뭐 공짜는 아니죠. 이거 주로 한국은행이 달러가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하겠죠. 저 파월 의장한테 나 100달러 필요한데 이거 저 뭐야 너네 이 국채로 맡길 테니까 담보로 줄 테니까 요런 계약하자. 그러면 파월이 그러면 이자는 얼마? 그러면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동일한 이 담보가 다 동일한 그 US 미국 국채 US 트레저리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한다고 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고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일본 중앙은행이 한다고 해서 이자를 덜 받고 이런 것 없습니다. 다 가격이 이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화 수합이 아까 봤었을 때는 그 2020년 요 3월 요 때는 유로하고 엔화하고 이게 달랐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스프레드가 즉 달러 대비 얼마나 더 비싸게 이거 돈을 지불해야 되느냐. 이게 나라별로 다르게 되는데 이 스탠딩 피마에서는 이게 동일하다. 왜냐하면 제공하는 담보가 TS와의 즉 US 트레저리로 미국 국채로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좀 그런 구조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피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그냥 뭐 제일 당연한 거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겠죠. 파월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100억 불 좀 땡겨주세요 했는데 파월이 그러면 국채 주세요. 그러면 국채 담보로 맡기세요. 그러는데 저 국채는 없고 뭐 우물쭈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반드시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통화 수합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국채 없는 나라들은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가격 차원에서는 이게 좀 더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통화 수합을 하고 일본이 통화 수합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제 이 시장에서 일본의 통화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엔화로 통화 수합하는 게 더 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스탠딩 피마에서는 담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도 동일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별 미국 국채 보유 금액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4,600억인데 이걸 다 미국 국채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대략 한 3조 2천억 달러 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그 중앙은행들의 그 대차 대조표를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또 어떤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갖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대만이 2,420억 갖고 있습니다. 인도가 2,100억 달러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무역 수지 흑자와 그 다음에 금융 계정에서 해외 채권을 갖고 있는 거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인도가 딱 그런 경우죠. 무역 수지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은 경상 수지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 나라 그 중앙은행에서는 저그 미국의 국채를 2,100억 원어치 100억 달러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1조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250억 불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08년이나 2020년처럼 갑자기 그 무슨 위기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미국 달러가 필요해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떡하냐? 예전에는 통화 수합이라는 게 부랴부랴 만들어져서 그걸 갖고서 했었지만 물론 그 주요 국가 그 뭐 일본, 영국,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야 그 상설적인 그 통화 수합이 있었지만은 그게 없었던 나라들은 통화 수합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빨리 만들어졌긴 했지만요. 그런데 그런 통화 수합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템포러리라는 말을 요걸 붙입니다. 템포러리 커런시 수합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스탠딩이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은 피마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전화만 딱 걸면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페드가 의회한테 우리 이번에 미국 의회에 가서 이번에 이런 법을 만들 건 이런 걸 할 거니까 제발 이 법안 좀 통과해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즉각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많이 되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땐 특히 중국에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게 페드가 또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일이지만 어쨌든 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이 갑자기 필요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목요일에 통화스와프를 종료한다. 2021년 12월 말까지만 하고 그 일은 안 한다. 이렇게 종료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보면은 일단 2020년 본격적으로 3월 이후에 코로나죠. 1년 반 이전에 그것이 발생한 이후에 한국은행하고 페드하고 그 통화 수합을 해가지고 했던 전체 규모가 이게 한 200억 달러 정도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600억 달러였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쓴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지금 피마라는 것이 이게 뭐 가격이 그 비용이 통화 수합보다 훨씬 비싼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피마로 대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통화 수합하는 경우에는 길어야 1년 뭐 보통 한 몇 개월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전이 필요한 거지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쓰이는 거지 이걸 뭐 10년 20년 빌리는 장기 대출이 아닌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피마로 대체 가능하다. 스탠딩 피마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화 수합을 안 한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가 일단 적어도 외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올라서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마지막으로 통화 수합하고 피마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게 뭐 일장일단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각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아주 유동적으로 이게 사용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는 대표적인 게 호주하고 중국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호주하고 중국이 그동안 여기도 무역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일단 호주하고 중국 관계는 무역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호주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은
그렇게 아주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중국, 아니 호주가 훨씬 더 발전하긴 했지만요. 이런 나라인 경우에는 어떤 그 서로 무역 관계가 많다는 거는 어차피 달러로 이 뭐냐 무역 결제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나라 통화로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가능할 때는 통화 수합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호주하고 중국이 보면은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바로 한 2달 전이죠. 이미 통화 수합 연장을 했어요. 300억 달러 규모 그동안에 있었던 그 규모를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겉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지만은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어젠다나 정치적인 이슈 갖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 깊숙한 곳에 경제적인 이해가 있을 때는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통화 수합 이야기가 나와서요. 뭐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큰 영향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 더 뭐 그 많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시장에 또 정말 근데 뭐 시장은 심리 게임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오히려 뭐 요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뭐 저점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그 통화 스왑과 피마 요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